한국이 과연 선진국입니까? 일본과 같은 수준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2024년 9월 중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웨이보에 올라온 한 댓글이 순식간에 3만 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수주 잔량이 전 세계 49%를 차지한다는 걸 알고나 있습니까?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58%, 이게 농담으로 보입니까? 숫자 노름 그만하세요. 일본에 소재 부품 없으면 한국 산업은 당장 멈춰설 겁니다.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인지나 비교해보세요. 양국을 비교하는 댓글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의 문화 영향력을 들어 우위를 주장했고, 어떤 이는 일본의 깊은 기술력을 언급하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죠. 그런데 이 논쟁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들 중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본 사람은 채 3%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인터넷에서 본 단편적인 정보와 뉴스, 그리고 선입견만으로 국가의 수준을 재단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한 중국 청년이 도발적인 제안을 올렸습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직접 가서 보자. 한국이 정말 선진국인지 일본과 같은 급인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자. 이 한마디가 3명의 중국 청년을 비행기에 오르게 만들었고, 그들이 닷새 동안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27살 베이징 출신이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온라인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토론 리더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행도 제 주장을 증명하려는 목적이 더 컸죠. 리웨이, 너 진짜 가는 거야? 한국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출발 전날 밤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답했죠. 직접 봐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 키보드 배틀로는 한계가 있어. 같이 가는 천루와 메이를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천루는 공대생답게 태블릿에 각종 산업 지표를 정리해왔더군요. 메이는 케이팝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메이, 너는 한국 문화 좋아하면서도 왜 같이 가기로 했어? 문화는 인정해. 근데 그게 진짜 국가 경쟁력인지는 의문이거든.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잖아. 비행기가 이륙하고 2시간 반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깨끗했어요.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다음날 아침 우리의 첫 방문지는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가이드로 나온 조선소 반장님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드라이도크입니다. 길이 672m, 폭 92m죠. 순간 천루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 이 크기면 세계 최대급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10척 이상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죠.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마치 장난감처럼 도크 안에 들어서 있었어요. 자동 용접 로봇들이 불꽃을 튀기며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거대한 철판들이 공중에서 정확한 위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전광판 보이시죠? 실시간 공정률입니다. 저 배는 3일 뒤 진수 예정이에요. 반장님이 가리킨 전광판에는 98.7%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납기 지연은요? 천루가 물었습니다. 2020년 이후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메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죠. 중국 조선소들이 납기 지연으로 페널티를 물던 뉴스가 떠올랐거든요.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군더더기 없이 움직였어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죠. 한국 조선업이 왜 세계 1위인지 아십니까? 반장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품질? 기술력?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설계부터 자재 조달, 생산, 품질 관리,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일본도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조선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앞서요. 그 말에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는 데만 15분이 걸렸어요. 여기는 클래스 1 수준의 클린룸입니다. 공기 중 먼지가 1立方미터당 1개 이하죠. 엔지니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수술실보다 1000배는 깨끗하다는 거네요. 메이가 놀라워했습니다. 클린룸 안은 SF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노란빛 조명 아래 수백 대의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작동했고, 자동 반송 시스템이 웨이퍼를 실어 날랐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칩이 몇 개나 됩니까? 천루가 물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중 상당수가 여기서 나온 메모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수율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99.98%.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죠.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소재나 장비는 일본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없이는 힘들죠. 하지만 역으로 한국 없이도 그들은 힘듭니다. 우리가 그들의 최대 고객이니까요. 서로 필요한 관계죠. 다만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술과 수율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셋째 날 우리는 경기도의 한방산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해외 바이어들을 위한 시연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어느 나라에서 온 거예요? 메이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필리핀. 다양합니다. 한국 무기를 사려고 온 거죠.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 전차는 나토 국가들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기도 빠르죠. 시뮬레이터 체험장에서 폴란드군 관계자가 K 전차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꽤 진지했어요. 작년에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150억 달러 규모로 구매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죠. 천루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중국 방산 수출액과 맞먹는데? 네, 한국은 이제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넷째 날 서울대학교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실에서 만난 교수님은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솔직히 기초과학에서는 일본이 훨씬 앞섭니다. 노벨상 수상자 수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교수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응용과 상용화 속도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일본이 10년 걸릴 걸 우리는 3년 만에 시장에 내놓죠.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순 없어요. 각자의 강점이 있는 겁니다. 옆 연구실에서는 대학원생들이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국제 저널 논문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대학원생들은 정말 열심히 하네요. 메이가 감탄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성과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송도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를 조절합니다. 버스 정시 도착률이 95%가 넘죠. 대형 스크린에는 도시 곳곳에 CCTV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범죄율은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밤에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하죠. 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밤늦게 호텔로 돌아갈 때도 불안감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우리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들렀습니다. 왜 수산시장이냐고요? 천루가 고집을 부렸거든요. 일반 시민들의 삶을 보고 싶다고요. 새벽 4시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경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저 생선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옵니다. 노르웨이 연어, 러시아 킹크랩, 일본 참치. 한국 사람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최고급만 들여와요. 한 상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천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중국보다 비싸긴 한데 한국 평균 임금 고려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네. 점심은 대기업 직원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인 김 과장님이 안내해 주었어요. 일반 직원 식당인데 이 정도 퀄리티라고? 메이가 놀랐습니다. 뷔페식으로 한식, 중식, 양식, 일식까지 다양했고 무료였죠. 한국 대기업들은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생산성과 직결되거든요. 김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좋죠. 하지만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요.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실패하면 빠르게 수정하고요. 그게 한국식이죠.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57초마다 차 한 대가 완성되어 나왔어요. 이 속도 실화입니까? 천루가 스톱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생산 속도 중 하나죠. 품질도 최상급이고요. 공장 한쪽에서는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완벽하게 협업하는 모습이었죠. 전기차 생산 라인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이에요. 이미 예약 주문이 밀려있죠. 저녁에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 스타트업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작년에 이 건물에서만 3천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AI, 바이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됐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래서 더 빨리 움직입니다.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개선하고 그 사이클이 엄청나게 빨라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는 게 메이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위기감이 혁신을 낳은 거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카페에 들러 최종 토론을 했습니다. 리우에 아직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해? 천루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닷새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일본은 분명 강합니다. 기초과학, 소재, 장인정신. 인정해야죠. 하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나라예요. 속도, 실행력, 시스템. 결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도 그래요. 처음엔 일시적 유행이라 생각했는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까지 산업화되어 있어요. 천루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숫자로 봐도 명확해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세계 2위, 특허 출원 세계 4위, 디지털 정보지수 세계 3위. 이게 개발도상국 지표입니까? 그럼 우리 결론은? 제가 물었습니다. 같은 급이죠. 다만 색깔이 다를 뿐. 메이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깊이의 나라, 한국은 속도의 나라. 둘 다 선진국이에요. 천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틀렸어요. 인터넷 댓글로 판단할 게 아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우리의 오래된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20년 전 한국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을 과대평가한 것도. 맞아요.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죠. 공항 라운지에서 우리는 각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죠. 한국은 이미 증명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숫자로, 시스템으로. 일본과 비교? 의미 없다.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정상에 있다. 천루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국 무시하는 사람들 직접 와서 봐라. 충격받을 준비하고. 메이는 감성적으로 썼어요. 밤거리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대중교통이 정확하고 인터넷이 빠르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나라. 이게 선진국 아니면 뭐가 선진국?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닷새로는 부족했어요. 다음엔 한 달은 있어야겠어. 천루가 말했습니다. 나는 인턴십 알아볼래. 한국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어. 메이가 덧붙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죠. 그때 문득 조선소 반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부심은 떠들어서 얻는 게 아니라 보여주며 쌓는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돌아온 후 우리 셋은 작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같은 급인가? 우리가 직접 본 한국이었죠.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 1000만을 넘었고 댓글은 10만 개가 달렸어요. 진짜 한국이 저 정도야? 일본이랑 정말 같은 수준이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는 것 같은데?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작 아니야? 한국 정부가 돈 준 거 아니야?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결같이 말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년 후 천루는 정말로 삼성전자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저는 한중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 명의 중국 청년들을 한국 산업 현장으로 안내하죠.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선진국이구나. 가끔 일본과 비교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일본도 대단하고 한국도 대단해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중요한 건 둘 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중국을 추월했나? 라는 주제로요. 저는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키보드 배틀 그만하고 비행기 표나 끊으세요.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그게 진짜 답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단 충격받을 준비는 하고 가세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예요.